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퍼 민자리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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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작게 시작한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부끄럽고 민망하긴 하지만 제니퍼 민자리를 씹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랑 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구독자 1000명 질문을 받는다고 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질문들 중에 정말 하나도 겹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다들 이렇게 고퀄리티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구나, 저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또 개인 질문도 보내주시고 또 질문하시면서 유튜브에 공개가 돼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서 그분들 거랑 다 같이 해서 차근차근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미국 문호가 요즘 진전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이걸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셨나요? 하는 질문이네요. 저도 중간에 코로나가 한 번 있었어요. 19년도에 우선순위를 먼저 받고 20년도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문호라는 게 사실 진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기다리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경력을 쌓으려고 다시 병원을 들어갔었던 것 같고, 그걸 하면서 그냥 언젠가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버텼던 것 같고, 나는 미국에 가서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마음 졸이고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 마흔 전에만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좀 멀리 보고 가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30대가 넘어가면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미국에 와서는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나이라던가 이런 기회 같은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접수는 순서대로 하면은 언젠가는 가긴 갑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대본 없이 그냥 말하는 거라서 조금 부족하고 두서 없어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더 날것의 제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문호가 진전이 안 될 때 마음가짐, 할 수 있는 걸 하자, 가장 눈앞에 닥친 걸 하자가 제 답변입니다. 영어 공부가 되면 좋겠고, 혹은 경력에 관해서는 굳이 대학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자격증? 요즘에는 CCRN, PCCN 이런 것도 한국에서 딸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혹시나 간호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돈을 차곡차곡 모으시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앞에 닥친 걸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문화가 짠 하고 열리고 그냥 미국에 정신없이 오게 되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면 진짜 몇 년이 지나가 있을 테니까 힘든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이미 우선순위를 받고 접수를 하셨다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멀리 보시고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학교를 다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런 거는 여건이 되신다면 충분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학교를 가셔서 졸업한 뒤에 영주 비자를 받는 거는 조금 거기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미국에서 잡 구하는 방법. 미국에 와서 저도 직장을 구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우선 제가 랜딩할 당시에 저를 스폰서 해주던 병원이 더 이상 외국인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혼자서 잡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구할 때 되게 많이 여기저기 이력서를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가진 경력이랑 좀 매칭이 되는 부분이면은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그냥 우선 이력서를 넣었던 것 같고요. 운 좋게 작은 어큐케어 하스피럴 세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그때 잡맞기 시장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지금 웨스트코스트 서부 쪽에는 미국 애들도 잡구하기가 되게 힘들대요. 근데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서 거기 이상을 좀 많이들 원하긴 하는데,
좋은 병원은 많이들 몰리고요. 그렇지 않은 병원은 언제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병원들 위주로 타겟팅을 하면은 일을 구하기 쉬울 것 같고, 나는 처음부터 좋은 병원 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한국 경력이 있다면 충분히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해서 도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의사소통이 빠릿빠릿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구할 때 이력서를 내고 나면 연락 오는 데만 1, 2주가 걸리고, 그리고 이제 리크루터 인터뷰를 하고, 리크루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매니저 인터뷰로 이력서를 넣어줘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검토를 하고 인터뷰를 또 제안을 하면은 그때 또 인터뷰를 하고, 그 매니저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제 오퍼를 받는데 또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온보딩이든 신체 검사든 이런 여러 가지 서류 작업하는 게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구하기 시작하면 한국처럼 뭐 공채 한꺼번에 뽑아서 다다음 주에 들어오세요, 뭐 순차적으로 들어오세요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개개인별로 그 타임라인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마음의 편하게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고, 이력서 넣고 나서 당장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뭐 한 2, 3일, 일주일 정도 지나 팔로업 이메일 보내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혹시 나 이력서 냈는데 보셨나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인 이벤트, 하이어링 이벤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병원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혹은 뭐 매주 목요일마다 이런 병원에서 이력서 들고 오세요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가서 바로 매니저 인터뷰를 보거든요. 그러면 이 이전에 막 이런저런 과정 다 안 거치고 매니저 인터뷰 보고, 그리고 잡 오퍼 받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고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아는 사람 있으면 그런 레퍼런스 통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뭐 우리 병원 사람 구하는데 이분 이력서 한번 봐주실래요 하고 그런 링크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곳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병원 적응기는 처음에는 우선 언어가 제일 문제죠. 일단 뭐 영어가 제 first language가 아니니까 언어를 부족한 거에 대한 되게 스트레스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병원 시스템이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환자 케어하고 바이탈하고 뭐 이런 뭐 기본적인 임상 증상 징후 어떤 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처방을 내는 과정이라던가 의사한테 노티를 해야 되는 과정 같은 게 다 병원마다 다르고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에 적응해 나가는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그럴 때는 차진월스나 아니면 주변에 좀 시니어 널스들 한 3, 4년 오래 일한 간호사들한테 조금씩 눈치 봐가면서 물어가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내 환자가 이런데 이거 뭐 의사한테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뭐 누가 어느 선에서 해결해야 될까? 이런 일의 어느 정도 같은 거를 제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CNA나 RVN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에서는 간호사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하려고 하고 막 약도 주려고 하고 하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위임해야 될 부분들은 CNA한테 위임해도 되고, 어느 정도 뭐 주변 리소스 널스나 브레이크 널스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도 충분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파악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인 경우는 일단 임금이 높다. 가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또한 임금이 높지만 생활비도 높다가 단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랑 다른 여러 가지 스텝들도 있고 병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경우도 있고 그거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주 3일만 일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3일 일하고 나면은 솔직히 나머지 시간에 제가 모든 걸 다 까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인수인계 할 때 인계 끝나고 나면 집에 전화 절대 안 와요. 전화 오는 경우 진짜 특별한 경우예요. 근데 거의 없었어요. 진짜 한 번 맞아봤나? 그것도 되게 별거 아니었는데 되게 미안해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정도? 그거 말고는 진짜 여러 성실하게 일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게 봐주고 특별하게 뭐라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언어가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정하고 태우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이게 태운다는 말을 쓰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가끔 그렇게 좀 미인한 친구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트레이닝 된 분들이라면 이게 약간 싶은 수준으로 그게 이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싶은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오신 분들이라면 잘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 나이트 투잡이 가능한가요? 라이프 공유해 주세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랑 같이 일하는 병원의 친구들이 대부분 투잡을 해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물가 자체가 너무 비싸고 한날 싱글 인컴으로 살기에는 조금 그냥 부족하지 않게 살 수는 있지만 풍족하게 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더 일을 하면은 조금 더 수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투잡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주 3일 한 병원에서 일하고 주 2일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 3일, 3일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 분들은 이틀 쉬고 하루 하고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이틀이라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와, 그것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실 그 일의 강도가 막 한국처럼 엄청 빡세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쉴 거 쉬어가고 챙길 거 챙겨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밤을 새고 하는 건 힘들어도 충분히 자기 시간 가지면서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으로부터 병원 한 군데를 이제 그만뒀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군데서 풀타임으로 3일을 일하고 다른 데서 파트타임으로 이틀을 일하는데 이 이틀을 일하는 병원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환자 수가 없고 간호사는 많아서 항상 이틀 중에 하루는 시프트가 캔슬이 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주 4일 정도 일한다고 볼 수 있고 캔슬이 되는 걸 예측할 수도 없는 게 조금 가장 큰 스트레스이긴 했고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계속 뉴그렛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두지 않는데 계속 사람을 뽑는 병원이긴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는 일을 너무 원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을 벌려고 왔고 풀타임으로 3일을 일하러 왔는데 그 중에서 매일 하루가 캔슬되면 이분들의 생계에도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괜히 오지랖도 부리고 저는 어차피 투잡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루 정도 일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친구들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닐까 하는 작은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 그리고 막상 두 군데서 일하는 게 조금 힘들게 힘에 부치기도 했고 양쪽에서 일하는데 제가 이 일하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 만나서 놀자 이러면 제가 맨날 시간이 없으니까 어쩌면 좀 더 놀고 싶어서 지금 하늘을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일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하루 이틀 정도 픽업을 하지 싶어요. 계속 뭐 통장에 쌓여간 돈을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미국에서 돈을 모으는 방법. 이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돈 모으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처럼 남들 보는 눈을 크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굳이 좋은 옷이나 좋은 가방이라던가 이런 걸 멜 필요가 없고 굳이 막 좋고 비싸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입고 다니는 옷은 스크럽 아니면 운동복이니까 그런 거만 좀 투자하고 나머지는 먹는 것에서 많이 세이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외식하는 걸 많이 줄일수록 또 돈도 모으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입사를 하면 이제 병원 베네핏 중에 401k라고 연금을 매칭해 주거든요. 그거를 제일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을 하면 좋은데 저축은 이제 뭐 하이힐드 세이빙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금리 계좌들이 가끔 미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들 하시고 주식 투자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뭐 조금씩 뭐 월 뭐 100불, 뭐 200불씩 커피설도 아껴가지고 그렇게 투자해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저도 배워가는 중이니까 알게 되면 계속해서 공유를 할게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하이힐드 세이빙 저축, 외식비 아끼기, 그리고 그 가끔 남은 돈으로 투자하기. 근데 또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집세를 적게 내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구해가지고 집세를 월 1,000불 정도로 살면은 가장 이득이겠죠. 근데 저는 집세를 일단 너무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차값도 초반에 중고로 그냥 현찰 구매하시면 먼들리 페이할 게 없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차에서 그렇게 아끼면은 얼마든지 세이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인드셋으로 남아야 할지 제 생각에는 일단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것들이 되게 좋은 밑거름과 밑바탕이 되겠지만
미국에서 사는 동안은 한국에서 가졌던 마음가짐이라던가 한국에서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다 쪽쪽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정신 건강에도 뭔가 살아가는데도 이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일하면서 얘네들은 왜 이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워낙 효율적인 걸 따지고 되게 효과적인 것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가성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조금 느릴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마다 다 고유의 방식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좀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여주고 저 친구는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신기하고 재밌군. 저 친구는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신기하고 재밌군. 관공서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정말 기다려야 되는군. 이렇게 좀 그런 오픈 마인드, 기다리는 마인드로 살아남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만큼 저한테도 다른 사람들 당연히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느려도 느리다고 뭐라 그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아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매일매일 배우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계약병은 어떤지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에이전시 계약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전 직고용으로 왔는데 에이전시 계약 병원들은 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같은 것들이 잘 웰 어거나이즈 안 된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리고 에이전시 계약 병원이 더 좋은 병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처음 구해서 간 병원들은 되게 허름하고 낡은 병원일 수도 있는데 에이전시 계약 병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재단이 크기 때문에 그런 베네핏이라던가 그런 것도 좋은 병원인 경우도 있고 다만 단점이 아마 시급이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시급이랑 계약 기간이 묶여 있는다는 점. 왜냐하면 계약된 기간만큼 조금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원 자체는 미국 어디 가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에이전시 계약 병원이더라도 이럴 수가 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물론 왜 이렇게 일이 좀 번거롭지, 왜 이렇게 진짜 열악하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또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 것도 참고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에이전시 계약병원의 장단점 같은 거를 알고 싶으면 글래스도어라는 미국에서도 코리아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직장이든 되게 좋은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절반의 장점이 있으면 절반의 단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이 자기가 생각하는 장점과 일치하면은 그래도 다닐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시는 병원 장단점 복지. 제가 지금 두 군데 중에 되게 좋아하는 병원을 그만두고 안 좋아하는 병원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병원의 장점은 의료보험비가 공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낼 필요가 없었고 저의 만약에 제 디펜던트라고 그러죠. 제가 만약에 배우자가 있거나 파트너가 있거나 이러면 그분들까지도 공짜인 의료보험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단점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토탈 저희 메디설지 텔리 유닛이 저희 유닛 하나밖에 없었고 18배드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병원이에요. 그래서 ICU 하나, ER 하나, 그래서 어큐트라고는 하지만 진짜 급한 것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병원이라서 연계된 리소스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케이스 매니저 일도 하고, 가끔 유니클락 일도 하고, 가끔 텔리텍 일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 자체가 조금 홈리스라든가 제일 환자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도 되게 배우는 게 많았고 일단 직원들도 오래된 직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병원이 편하다 보니까 의료보험 베네핏이 이제 공짜다 보니까 이미 좋은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이 병원을 파타임으로 걸쳐놓은만큼 잘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복지도 기본적으로 비전, 헬스, 덴탈 다 해주고 거기다 입원하면 공짜. 제가 조금 덜 좋아하는 병원은 굳이 장점을 따지자면은 이 카운티 내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간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마그넷 병원이라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런 커리어 레더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준비해서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병원 자체는 되게 깔끔하고 환자분들도 좀 점잖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홈리스나 마약 중독자가 많이 없고 커뮤니티 호스피탈이라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병원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반대로 홈리스 환자들을 보면 이제 간호사들이 경악을 합니다. 홈리스가 왔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홈리스, 내 전문 분야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한국에서도 시립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홈리스와 저의 인연은 저는 그게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적응했어요. 모든 걸 해탈. 네. 그리고 복지는 여기는 의료보험비가 되게 종류별로 차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주마다 한 8불 정도 내면은 커버가 되고, 일단 덴탈 비전도 비슷하게 뭐 10불 정도 내긴 하는데, 다 합치면은 커버리지가 제 다른 직장보다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401k 매칭도 훨씬 많이 해주고 6% 매칭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사인업 보너스는 이전 병원도 주고 여기도 주고 다 주긴 줬어요. 근데 이전 병원은 25,000불 2년에, 근데 여기는 한 10,000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찾아다니시면은 진짜 좋은 조건으로 가실 수 있고, 대신에 그런 사인업 보너스들은 받을 때 텍스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병원들 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UC 계열 병원이라던가 뭐 카이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연금 이제 나중에 100세시잖아요. 그래서 연금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유튜브 보면서 매력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제니퍼님의 삶의 궤적이 궁금해졌어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가치관으로 움직이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되게 수준 높은 질문이고 이렇게 현문우답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상당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삶의 궤적은 항상 20대 때는 간호사가 하기 싫어 발버둥 치고 아이고, 우선은 저는 되게 그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P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들 중 몇 개가 있는데, 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마음을 관통한 한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제발 친절하자,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삶의 모토였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진짜 이유 없이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막 그랬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억울해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냥 친절하게 살자, 이게 제 모토가 되면서부터는 조금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힘든 것도 많죠. 여전히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많지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냥 친절하자, 모두에게 친절하자, 뭐 그런 거 했을 때 나만 기분 덜 나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제가 좋아하는 평론가님의 말씀, 그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그냥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고, 인생 전체는 그냥 그 성실함이 모여서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제 삶의 모토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돌아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의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민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이유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형태가 궁금합니다. 커리어적 목표나 연애나 결혼 계획,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 등등이요. 우선은 이민자로 삶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도미를 한 거고요. 그리고 도망을 온 거고,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삶의 형태는 그냥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남들한테 돈 피해 안 주고 사는 게 제 삶의 목표고, 그리고 커리어적 목표나 결혼 계획은, 커리어적 목표는 사실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 간호사를 하려고 온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에 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주변에 보니까 막 MP 스쿨도 많이 가고 막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그렇게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사실은 음악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음악, 그런 필름 스쿨, 그리고 막 뭔가를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재능이 딱히 없다는 것을 언젠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 보니까 음악을 할 때만큼 되게 진지하고 되게 예민한데 저런 모습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해 되게 부끄러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취미 활동하면서 그냥 음악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싶어요. 연애나 결혼 계획은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안 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 오면 오겠지, 막 가면 가겠지 이런 느낌이고 결혼은 사실 계획이 없고요. 아직 또 모르죠. 인생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습 저는 그건 한번 해보고 싶어요. 트래블 너스를 하면서 한번 미니밴 타고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쪽 세상도 좀 생각해보고 이쪽 세상도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한국에 살 때 저는 되게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막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한 10년 전쯤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갔었어요. 그때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되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30살 그때 목표만 해도 30살 전까지 갈 수 있는 워홀을 최대한 가보자가 목표였거든요. 물론 뭐 캐나다만 갔다 와서 어쩌다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지만 어느 세상에 가도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어서 너무 불안한 건가? 외국에 나가면 좀 나아질까? 막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불안한 모습이 저도 되게 힘들었고 주변 사람도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편한 마음을 갖고 좀 모든 사람에게 마음 편하게 나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좀 좋아한 것 같아요. 지금도 여행 무척 좋아하고 좀 사서 고생이라고 하죠. 사서 고생하는 거 되게 꺼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갖는 에피소드로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이민자로 그래서 삶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게 많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처음에 왜 인플루언서를 시작하신 건지 궁금해요. 체력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 건지. 보여주기식이면 금방 지칠 법도 한데 어쩜 그렇게 똑 부러지면서도 겸손하시고 내면까지 건강해 보이시는지 존경스러워요.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까지 직접 편집하면서도 알짜배기 정보만 딱딱 골라서 나눠주시니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고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하네요. 그 처음에 인플루언서를 항상 하고 저는 관종이기 때문에 항상 10년 전 캐나다를 다녀왔을 때부터 그때 유튜브가 성행하는 걸 보면서 나는 그때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이 카메라를 샀었어요. 그렇지만 묻어두고 있었고 미국에 오면서 좀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누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미국 가면은 제니퍼 민잘리라는 이름으로 컨설팅을 할 거다. 왜냐면 랜딩을 할 때 그 집 찾고 뭐 심개통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사실 뭐 가는 방법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여기 와서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너무 험난하고 어느 지역이 안전한지 어디가 좋은지 어느 병원이 괜찮은지 너무 알고 싶거든요. 저도 그 시급은 괜찮은 건지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은 건지 막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미국 간호사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도 훌륭한 커뮤니티들이 있지만 되게 정보들이 산발되어 있고 한꺼번에 모으려면 좀 고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거는 그걸 모아서 한 번에 정보를 딱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하면 이런 유튜브나 릴스 이런 걸 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작년 연말이었죠. 12월 달에 제가 다니는 병원의 시프트 캔슬이 너무 잦으면서 한 달에 제가 총 5일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프트 캔슬이 잦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할 것도 뭐 없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 관리는 일단 쉴 수 있을 때 열심히 쉽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살아보시는 분들이 알겠지만은 가질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맨날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는데도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걸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여러분 만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보들은 진짜 최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일하게 되는 이런 것 중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더 많이 나눠주고 또 다르게 알려드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다른 분들 통해서 피드백도 많이 받고 싶고 저도 지금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다른 선생님들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여러 명이서 으쌰으쌰 같이 한국인끼리 도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나야나 그만 강 선생 멋져요 민자님께서 네 박사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미국 간호사 종류 같이 일하는 병원 직군들 소개.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러 간호사도 종류가 많고 직군도 많던데 종류와 역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미국 간호사의 종류가 조금 있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I'm a nurse라고 얘기하면은 What kind of nurse라고 불러요. 그 간호사의 종류가 뭐 일단 널스에이드를 제외하고 LVN도 있고 RN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들 병원에서 일하는 LVN, RN이 있는데 LVN은 그 RN, Registered Nurse는 아니고 Vocational Nurse 혹은 뭐 Practical Nurse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수료하고 받는 라이센스 마찬가지긴 해요. 그렇긴 한데 역할이 조금 한정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일단은 IV를 못해요. IV 투약 못하고 그 서큐브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IM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간호사랑 일을 하지만 간호사의 슈퍼바이징이 필요해요. 만약에 이 LVN 환자가 3명이 있고 내 환자가 뭐 2명이 있다. 그러면 전 토탈 2명을 내 환자를 보고 이 3명을 LVN 환자까지 커버를 하는 거였어요. LVN 환자가 IV를 줄 때쯤 내가 같이 가서 투약 코사인도 해주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감독도 해주고 이 사람이 사정한 신체 사정한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케어 플랜 짠 거 같은 것까지 간호사가 같이 관리 감독해주고 컨펌을 해줘요. 저도 LVN이랑 같이 일을 많이 안 해봐서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같이 일해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VN 저는 학생들은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제가 RN이니까 저희 병원에 LVN 실습을 와서 제가 일하는 걸 좀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들 헬스케어 쪽에 워낙 오래 일하다가 LVN 뭐 야간 과정 18개월 과정 이렇게 거쳐가지고 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보다 환자분들도 훨씬 잘했고 저도 오히려 이 친구들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이 외에는 널스 슈퍼바이저가 따로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클리니컬 슈퍼바이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들은 일단 환자를 안 봐요. 차진너스도 일단 환자를 안 봐요. 일반 간호사들 환자 관리 감독하고 왜냐하면 환자들 컴플레인 같은 거 어떤지 좀 물어봐주고 그런 거고 슈퍼바이저도 클리니컬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냥 스태프 슈퍼바이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클리니컬 슈퍼바이저는 마찬가지로 차지 역할을 하면서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뭐 환자들 괜찮나 뭐 아니면 저 약제 투약을 제대로 하고 있나 뭐 레피드 났을 때 이런 상황도 잘 대처하고 있나 이런 거고 그냥 슈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핑 위주로 많이들 관리를 하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본 슈퍼바이저들은 스태핑 관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부서를 따라서 필요한 리소스를 전달해줘요. 만약에 우리 부서에 이약이 없어요. 영양제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그런 슈퍼바이저 통해가지고 받아오기도 하고 응급상황 대처 시 발생 시 슈퍼바이저가 이제 그 병상 같은 거 어레인지도 해주고 그런 병상 조절을 제일 많이들 하죠. 그런 것들이 진짜 제일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태핑들 여기는 이제 출근 2시간 전까지 콜라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콜라웃 한 경우 혹은 이제 뭐 스태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스태핑 조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케이스 매니저라고도 있고 같이 환자들 입퇴원 관리를 많이 해요. 퇴원할 때 환자들이 집에 가서도 제대로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약국 이런 거 환자들의 생활 거동 상태 이런 수준에 따라서 홈헬스로 연계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널싱 케어 파실리티로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자원들 없는지 소셜 워커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이외에 이제 의사랑 얘기할 때 보험에 따라서 이런 약제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다 연결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들, 환자들, 각종 컨설팅 닥터들이랑 제일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게 아마 케이스 매니저일 거예요. 그리고 뭐 케이스 매니저 잡들 중에서 리모트 잡도 되게 많아요. 이회 더 어드밴스로 가면은 이제 MP도 있죠.
MP는 Nurse Practitioner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스터나 지금은 이제 DNP 과정으로 다 바뀌었을 거예요. 닥터를 해야지만 MP를 할 수 있고 그런 닥터를 해서 이제 MP 시험을 쳐서 MP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처원권을 갖고 있어요. 같이 의사 소속을 한 팀으로 묶여가지고 이 환자들을 같이 케어를 해줘요. 그래서 뭐 환자가 만약에 급한 상황이 있거나 처방이 필요할 때 MP들이 회진 돌고 처방을 해주고 의사들은 이걸 코사인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병원 밖에서는 에스테틱 너스, IV 드립 너스 많이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IV, 보톡스,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많이들 하시고 클리닉이나 아니면 일반 그런 세션에서 일을 많이들 해요. 보톡스 인젝 같은 거 하려면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한데 사실 이 잡이 워낙에 요즘 인기가 많아서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는 해요. 근데 뭐 어디든 들어가서 조금씩 경력 쌓으면서 자기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뭐 또 한국이랑 비슷하게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간사도 있고요. 또 스콜러스도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간사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 소속이 아니고 뭐 보통 스쿨 디스트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스트릭에 소속해서 뭐 한 세 학교, 네 학교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맡은 애기들이 있어서 그 애기들 약 챙겨주고 가끔 벤트하는 애기들, 뭐 시즈하는 애기들 이런 애들 잘 맡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해요. 홈헬스 너스, 홈헬스 너스도 있어요. 조금 막 다양해요. 환자들이 퇴원할 때 보통 뭐 배액관도 갖고 가고 PICC도 갖고 가거든요. 그리고 IV도 홈헬스 너스가 가서 놔주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방문해서 PICC 소독도 해주고 원투 케어도 해주고 그런 것들 하는 너스도 있고 이건 되게 플렉스블하고 건당 뭐 몇 불 이렇게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썼으면 100불 뭐 이렇게 주사만 놔주면 몇 불 뭐 이렇게 받고 신체 사정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허스피스 홈헬스 너스도 있어요. 허스피스 환자들 집에 가가지고 잘 계시는지 그런 거 체크해주고 허스피스 관련 처방 같은 거 해주고 뭐 마약 같은 거 주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제가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시급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다들 RN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또 되게 RN을 되게 선호하고 RN이라고 하면 다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참 사회적 인식이 좋은 것 같아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병원 직군들은 우선 너무 다양해요. 플레어토미스트도 있고 이건 일단 체열사 쪽 이분들은 체열만 주로 해주시고 병원마다 다른데 일단 저희 병원은 체열 홀더는 다 체열사가 주세요. PICC 라인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스테로도도 그렇고 뭐 유린 샘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피를 뽑는 건 체열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뱀파이어라고 놀리기도 해요. Did you see the vampire? 이러면서 환자들이 예, 이러면 They drew my blo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닛 클럭 당연히 있고요. 그분들 이제 전화만 받아주고 가끔 이제 랩이라던가 이런 데 전화가 오면은 간호사로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연결해 주고 환자 뭐 입퇴원할 때 몇 시에 환자가 왔고 몇 시에 퇴원했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고 이송만 또 따로 있고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EMT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머전시 그 택들인데 그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환자 이송 도와주고 중요한 CPR 상황이 있을 때 같이 CPR, 체스트 컴프레셔도 같이 해줍니다. 당연히 의사들도 알 테고 MP는 아까 소개해드렸고 또 MP랑 다른 게 PA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MP와 PA 개념이 상당히 다른데요. PA는 미국에서는 의사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MP는 널스 프랙티셔너로 널스 쪽에서 파생되는 거면 PA는 피지션 어시스트로 아예 메디스쿨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 마스터 이상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PA 스쿨을 졸업하면 이제 피지션 어시스턴트로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MP랑 마찬가지로 의사랑 같이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의사처럼 처방도 내고 합니다. 그래서 PA들은 간호사 출신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학교를 나와서 PA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간호사라면 대부분 MP로 가고 간호사 뭐 하다 그만두고 PA로 가는 경우도 보긴 봤어요. 예. 뭐 어떤 게 더 베네핏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런 모델로 진행되고 있어요. PA, MP 모두 프로바이더랑 같이 소속돼서 프로바이더로 일을 합니다. 또 약국, 약사들 있죠. 병동 약사들이 있고 그리고 파머시 따로 있는데 미국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내면은 약사가 꼭 한번 베리피케이션을 해줘요. 그래서 이 약이 들어가도 되는지, 이 약이 중복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꼭 더블 체크를 해줘서 같이 오더를 내고요. 약 용량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은 자주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약사가 컨펌해줘가지고 오히려 환자 안전을 지킨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탭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다 테크니션이라 부르더라고요.
의사는 모니터 탭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텔리병동에서는 심장 모니터링 하는 환자들을 심전도를 봐주는 탭들이 있어요. 이분들 다 전문 교육 받으시고 탭으로 일하시는 거고 앉아서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기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니터가 거의 기운이 다 빨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이상 리듬이라던가 환자 리듬 체인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간호사한테 알려줘요. 아, 이 사람 방금 AFib였다. 이 사람 방금 사이너스로 돌아왔다. 이 사람 하트레이트가 140이다. 이러면 빨리 가서 환자가 체크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소중한 청소 미화 여사님들 있고요. EVS.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는 병상이 있으면 누르면 밤이든 낮이든 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특히 감염 환자 방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그것도 해주시고 밤이라서 청소 못해요. 간호사가 뭐 시트 커버 씌워요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해주십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리소스 너스, 서포트 너스 다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퍼 너스도 있고 트랜스퍼 너스는 이제 환자 이제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 할 때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 이런 것들 다 스무스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시고요. RT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진짜 직종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는 RT가 없어서 간호사들이 뭐 호흡기 관련 다 해줬는데 여기서는 조금 디셋이 보이거나 아니면 좀 석션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저는 RT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조금 도와달라고 해요. 아 미안한데 환자 와서 조금 석션 좀 해줄래? 혹은 가끔 이제 그 결핵 환자들 AFB 컬렉하는데도 RT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와서 해주시고 벤트 관련 뭐 C팝, 바이팝 이 모든 거 관련은 모두 RT 분들이 해주셔요. 그래서 얼마나 일손이 많이 줄어든지 몰라요. 다만 이분들도 정말 바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돌면서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랑 친분을 잘 다져 놓으면은 언젠가 내가 바쁠 때 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RT한테 너의 오피니언은 어떠니? 이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RT들이 잘 얘기해줘요. 이런 경우는 이거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러면은 좀 잘 상의해서 듣는 케이스예요.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게 항상 많잖아요. 그리고 EKG도 저희는 이분들이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EKG 해줄래? 이러면 이제 와서 해주시고 이 관계를 잘 쌓아놓으면은 이분들이 어디서든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렇게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CNA 분들. 와, CNA 그리고 페이션 뭐 어시스트 테크니션 이분들 바이탈 다 돌아주고요. 그리고 뭐 IO 다 해주고요. 뭐 배액감 같은 거는 굳이 안 해준다 치더라도 그런 거만 해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 뭐 출근하는 거는 항상 싫긴 해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같이 일하기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미국은 정말 기회의 땅인가요? 한국과 미국 생활을 비교했을 때 삶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미국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제 생각에 미국은 진짜 기회의 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보다 훨씬 큰 영토고 더 정말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뭐 이 방법으로 가서 이 방법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게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가 좀 불안한 경우도 있고 두려운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좀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고 또 그걸로 다 자기의 기회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 거절당하는 것만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면 여러 번 트라이해서 언젠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를 찾는 것도 되게 다양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해보고 싶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고 다른 분들을 봤을 때도 정말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 생활을 비교했을 때 삶의 만족도는 저는 사실 미국의 삶이 훨씬 만족스럽고요. 이건 개인의 성향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 눈 신경 쓰는 거 되게 싫어하고 뭔가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은 개인적인 생활을 되게 존중해주는 스타일이고 내가 뭘 해도 남한테 크게 피해만 안 주면은 그걸로 되게 생활 자체로 존중해주는 스타일들이 많고 또 그만큼 남을 배려해줘요.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몰톡 문화도 저는 너무 좋고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다 봤을 때 약자를 도우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문 열 때 단순히 문 잡아주는 것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고 개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피부로 체감되는 게 많이 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주로 서울에 살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만족스럽고 급여 자체가 사실은 제일 만족스럽고요. 간호사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잘 버시는 분 너무 많고 대단하신 분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 제가 해왔던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하면 요거를 하는 만큼 더 뭔가 신경을 써주는 편도 있고요. 저 하나 자체가 되게 전문적인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남들 도와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돈만 보고 하면은 정말 안 돼요. 간호사란 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돈만 갖고 하기에는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그냥 내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여기에서는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물론 제 진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가끔은 그게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수준이 있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환자한테 돌아오는 거는 그렇다 쳐도 같은 동료라던가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서 그런 것들이 쏟아지면은 되게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싶냐면, 우선은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직업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 호주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저기 영국이든 뉴질랜드든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직종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간호사로서 미국 이민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추천하는 바고, 그리고 물론 힘든 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내할 수준이 되는 분들이라면 일단 한국에서 임상을 견디신 분이라면 다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삶의 방식을 선택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 더, 다른 터전을 하나 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또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뭔가 안 된다 한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호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뉴질랜드도 갈 수 있고 뭐 캐나다도 갈 수 있고 그런 여러 군데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리트지 않을까. 내가 꼭 이렇게만 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방법을 하나 열어놓는 것 자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더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나 싶어요. 네. 다음 질문은 미국은 의료 소송이 흔하다고 해서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수십만 달러까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malpractice insurance 꼭 들어야 할까요? 간호사 면허 정지 처분까지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의료 소송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로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뭐 꼭 들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프레스 인슈런스 드시는 분들 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15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차팅 많이 하시고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좀 증거 좀 단단하게 세우시고 이런 분들이 많고, 그냥 그 순간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이 소송이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걱정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거 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리고 내 그 클리니컬 저지먼트에 따라서 내가 좀 똑똑해야 되는 게 제일 좋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의사랑 항상 커뮤니케이션 잘 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런 것도 좋고, 그냥 진짜로 항상 조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주변에 아직 그런 케이스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해고된 케이스는 봤어요. 근데 해고는 이게 말프렉티션이랑 또 다른 개념이긴 한데, 뭐 환자에게 위해를 가해서 해고를 당했다기보다는 이분이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동안 약을 거의 주지 않고 일하면서 계속 핸드폰만 하시고 계속 개인적인 업무를 보시고 뭔가 오더가 있는데 크리티컬 오더 자체를 거르지 않고 막 이런 수준으로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해고가 되신 분인데 정말로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까지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든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간호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수준으로 하실 거 아닌 이상은 네, 저는 제 생각에는 너무 걱정만 하진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엔클렉스만 통과해도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영어는 정말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영어 단어를 100개 외우고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그런 영어 공부 자체를 지향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하는 영어 공부 스타일은 그냥 생활에서 하는 영어 공부예요.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를테면은 그냥 매일 영어로 된 컨텐츠를 그냥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나 혼자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거의 영어 방송, 영어 뉴스만 청취를 했고 토플 할 때 진짜 성적이 영어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아카데믹하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영어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미국에 와서도 한국어로 된 거는 최대한 안 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유튜브를 보더라도 영어로 된 거 먼저 보려고 하고 검색을 하더라도 구글에다 무조건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이랑 자꾸 말도 걸어보려고 하고 자꾸 내가 생각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어떤 식으로 친구한테 얘기를 할까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거듭되다 보면 이게 나한테 쌓이거든요. 반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굳이 알려드리자면 하루 종일 영어만 들으세요. 하루 종일 그냥 책을 보거나 검색하는 것도 다 영어. 근데 나 혼자 미국에 살고 있다 생각하시고 진짜 제 맘 믿고 딱 3개월만 하루 7시간씩 영어 공부만 투자해보세요.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영어 리스닝이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것들 진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일반 정도의 맞춤 뉴스예요. 뉴스를 보면은 뉴스가 엄청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등 수준의 이상만 졸업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미국에서의 뉴스라던가 미국에서의 그런 모든 그 일반적인 팟캐스트 내용들이 중등 이상의 학년만 졸업을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상을 해서 만약 의학용어 같은 거 일단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인들도 이 의학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영어로 된 컨텐츠만 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로 또 환자한테 자꾸 말해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원어민적으로 자연스러울까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제 부딪히면서 많이 배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친구들이 알아듣나 못 듣나 막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저보다 훨씬 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 가기 전 환상 속 미국 vs 내가 느낀 실제 미국. 우선 저는 미국에 대한 환상이 크게 없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밴쿠버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했었거든요. 밴쿠버처럼 모든 미국이 다 그렇게 깔끔하고 새 건물로 있고 큰 컨도미니엄 아파트들이 있고 밴쿠버 같이 그런 모습일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LA로 랜딩을 했잖아요. LA는 생각보다 지저분했고 노숙자가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날씨가 막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맨날 좋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딱 랜딩했을 때는 매일매일 좀 흐린 날씨가 지속되고 있었어서 뭐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서핑을 하는 게 원래 꿈이어서 왔거든요. 서핑을 딱 한 번 해봤어요. 물이 정말 차가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들 서핑하러 하와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환상이 와장창 나름 깨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름 환상 속 미국이라고 하면은 저는 병원도 사실 뭐 굳이 환상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병원 생활도 이렇게 힘든데 미국이라고 다를 게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아무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환상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해보고 시급을 많이 주니까 싫으면 얼른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으로 병원을 와서 오히려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그 미국 간호사 콘텐츠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좋은 부분만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 좋은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시고 오신다면 쉽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람 사는 데고 다시 모든 걸 리셋하고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제 미국 뭐 밴쿠버 사람들이 저는 조금 더 친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LA 와서는 LA도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멜로우하다고는 하는데 밴쿠버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하이 헬로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질 않는 것 같고 뭐 개인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더 뭐 샌디에고나 이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생각했던 그 미국 밴쿠버 모습이랑 비슷한 미국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왜 다른 주로 가신 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느꼈습니다. 미국 간호사 준비 중이라면 도시 선택 기준이나 팁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도시 선택 기준은 개인에 따라서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가보지 않았던 곳을 말하는 걸 별로 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제 상상, 제 기준으로 생각을 좀 드리자면 싱글이고 도시 라이프가 좋다 이러면 뉴욕이 좋으실 것 같고 대자연 좋아하고 하이킹 좋아하고 조금 낡아도 상관없다 이러면 캘리포니아를 추천하고 그리고 사상 저는 이제 혼자 온 여자이기 때문에 치안 누구든 그렇겠지만 치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안전을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 같고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 분들은 중부로 많이들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한인도 적당히 있고 이런 걸 원하시면 조지아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는 분들이라면 엄청 많은 옵션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갈 수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게 좋고 개인이 생각하는 생활 버젯, 삶의 추구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병원 선정 팁은 병원은 사실 뭐 미국에서 어큐케어 하스피탈이라 그러면 다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괜찮아.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 꿈이 있을 거야.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받는 게 좋다. 이러면은 조금 힘들어도 돈 많은 곳으로 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조금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제 마그네 하스피탈이라던가 티칭 하스피탈 위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뭐 간호사만 돼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병원이든 널싱홈이든 뭐 엘텍이건 그냥 원하시는 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라이센스만 있으면은 괜찮은 병원으로 다 계속 이직할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레지스트리 같은 거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맛보고 괜찮은 병원에 눌러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뭐 팁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웬만하면 다 환자 간호사 레이쇼라든가 이런 캘리포니아에선 정해져 있어서 그냥 저는 한국이랑 항상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굳이 꼭 제가 만약에 앞으로 직장을 선택을 한다면 저는 유니온이 있는 노조가 있는 병원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유니온이 있는 건 그만큼 그 인플로이들의 파워가 되게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지킬 수 있는 거,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세세하게 요구할 수 있고 유니온 랩이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 같은 내 목소리를 내기에도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원이 유니온 소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가 또 중요한 것 같고 대부분 유니온이 있는 병원들은 사실상 비자 지원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병원 바이 병원, 뭐 지역 바이 지역이라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 러스케이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이 병원 오지 마세요, 저 병원 오세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느 정도 이상은 다 지켜주는 것 같아서 그거에서 이제 뭐 복지라던가 그런 거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것들로 본인이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좀 많이들 정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커뮤니티 하스피탈 이런 건 적으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뭐 A병원 어때요? 무슨 지역 무슨 병원 어때요? 뭐 임금 어때요? 누구는 얼마 연차에 얼마 받아요? 리퍼럴 보너스는 어떻게 해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나눌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반이민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 이 시점에서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는데 두려움이 큽니다. 단순히 이민을 시작하는 것부터 정책을 잘하고 해낼 수 있을지 선생님의 의견이나 실제 체감하시는 변화 같은 것 있으실까요? 간호사는 사실 되게 탄탄한 직업이에요. 미국에서도 계속 부족해하는 직군이고 그리고 추방을 하기에는 너무 좀 프로페셔널하고 키 인력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해보면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가 의사들을 추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이민 정책이 어떻다 이런 것들에 휩쓸리실 수는 있겠지만은 준비가 되고 본인이 정말 라이센스가 있고 이런 사람이면은 미국의 국익에 어차피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 어차피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걱정을 너무 크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호주든 뉴질랜드든 캐나다든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들은 많으니까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체감하는 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개인의 그 비자 상태 같은 거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발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 따지는 거지. 불법으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간호사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병원 내에서 지금 내려오는 공지는 RS가 왔을 때 이 환자 정보라든가 이런 거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공지가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환자를 간호하는 거지 이 환자가 불법 이민자거나 뭐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노숙자, 수감자도 지금 치료하는 마당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발설하거나 그런 것 자체를 병원 측에서는 왔을 때 행동 강령이라면서 그냥 이런 게 있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간호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사람은 아프고 병원을 가니까요. 이민자, 컬러가 있는 이민자에 대한 시선 당연히 있어요. 그냥 제가 당연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그리고 이 컬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이너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주류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면 저는 미국도 어차피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가 된 자 언젠가 오게 된다. 준비가 된 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준비가 돼도 미끄러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다양한 루트가 있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올해 고3 남학생인데요.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라던가 앵클렉스 공부를 병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대한 빨리 가면 30살 전에는 미국 갈 수 있겠죠.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는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앵클렉스 공부는 학교를 졸업해야지만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하는 건 상관없지만은 그냥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일단 한국어로 전공 지식을 잘 습득해 놓으시고 졸업하자마자 앵클렉스를 바로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앵클렉스 신청을 하시면은 그때부터 승인 레이터 받기까지가 3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졸업하고 국시 먼저 합격하시고 그리고 이제 앵클렉스를 하도 저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앵클렉스 반 같은 거 이렇게 꾸려서 하더라고. 저도 저희 학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비싼 돈을 주고 앵클렉스 강의를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학교가 이제 학원과 사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반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그게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일단 국시 공부가 너무 앞이었고 그리고 한국의 국시의 방향이랑 앵클렉스 문제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국시는 일단은 한국에 맞는 그 지식을 습득해서 치는 시험이라면 앵클렉스는 이 시험을 치르고 여기 딱 하면 임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상당히 좀 가는 방향이 달라서 같이 하시면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열심히 쌓아놓으시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앵클렉스를 하셔도 그게 상관없을 것 같고 한 28, 9에는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늦어도 28, 9? 그냥 지금의 그런 이민 정책을 봤을 때. 근데 뭐 또 그때 돼서 갑자기 커런트로 돼가지고 6개월 만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사람은 갈 수 있다. 준비를 항상 해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의 질문이에요. 선생님, 나이트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일상 패턴은 나이트에 맞춰 하시는지, 낮에 잤다, 밤에 잤다 하시는지 궁금해요. 픽스 쉬프트 경험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나이트 근무한 지 10개월 차가 됐고요. 와, 전 처음에는 나이트를 너무 싫어서 데이로 근무를 시작했었는데 나이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데이보다 훨씬 덜 바쁘고 밤을 새는 게 제일 힘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상 패턴은 나이트 근무할 때만 나이트로 하고 평소에는 데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아침형 인간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첫 나이트가 지금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3일만 일하면 되니까 그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아니면 뭐 이틀 일하고 하루 끊고 이래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은 나이트 패턴을 맞춰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으니까 밤을 새도 되는 것 같아요. 밤에 열심히 놀고 아침에 이제 자고 이렇게 하면서 시프트 패턴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 생활을 더 잘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7시 출근, 아침 7시 반 퇴근, 아침에 8시 반쯤 오면 아침 먹고 이것저것 하고 적어도 10시 전에는 잠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4시나 3시쯤 이제 일어나서 그때부터 또 나갈 준비해가지고 다시 출근하고 그리고 막나 때는 아침에 들어오면 그렇게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2~3시간 자고 이제 12시부터나 막 늦어도 오후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햇빛 많이 쐬고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건강관리 어찌 하시나요? 러닝하시는 영상 종종 봤는데 건강관리 루틴 알려주세요. 건강관리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요. 일단 미국에 오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어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샐러드 야채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하고 나이트 근무하면서는 거의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먹으면은 저는 그 당 스파이크가 빨리 오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관리해서 오트밀이라던가 좀 저속노화 식당으로 먹으려고 하고요. 그냥 가급적 많이 걷거나 아니면 러닝 하려고 많이 해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던가 이렇게 쉬는 날 좀 많이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대사료를 계속 높이려고 해요. 헬스장은 제가 아직 운동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안 가고 카디오 위주로 해요. 막 댄스 학원도 하고 러닝도 하고 그냥 그렇게 몸 움직이는 거. 가끔 애들 어쩌다 한번 애들 이렇게 하자고 피클볼 치러 가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이킹 하는 거 좋아하고 움직이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다니시는 병원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이직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다니는 병원 만족도는 50대 50입니다. 일단은 좋은 점은 뭐 동료들이 크게 나쁘지 않고 고만고만 다니기 좋고 그런데 이제 일단 집에서 너무 멀고요. 운전해서 한 40분 걸려요. 뭐 지금은 그래도 조금 급여가 올랐거든요. 8월 달쯤에 이제 전체 인상이 있어서 다 같이 올랐는데 그 전에는 일하는 거에 비해 근무 강도가 너무 빡셌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불만이었고 근데 급여가 진짜 이거는 남들이랑 비교하면 끝도 없지만은 그냥 자꾸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안 하고 일단 제가 다니는 거에 만족하게 살려고 하고. 네, 근데 배드사이드 일 자체가 전 지금은 이제 한 2년이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을 간호하는 거에 있어서 그 건강에 대한 책임감이 항상 저는 무거워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도 좀 그런 거에 대해 좀 생각하고 사람이랑 관계에 대해서도 항상 좀 혼자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은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지 못하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냥 그래요. 근데 모든 곳을 어떤 곳을 가든 6개월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딱 6개월이 지나고 6개월, 10개월째 들어서니까 이제 조금 할만한데 그래도 그냥 조금 다른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걸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나름 또 운명 아니겠어요? 하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이직 계획은 아직은 특별히 없고 일단 올해 하루 열심히 살아보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제 레지스트리나 트래블러스 하면서 다른 병원들 한번 궁금해요. 맛보고 싶어요. 그냥 참 그렇죠. 사람이 하기 싫다면서 다른 병원도 맛보고 싶다니 참 그래요. 캘리 말고 살고 싶었던 혹은 나중에 살고 싶은 다른 도시가 있으신가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와서 서핑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서핑하고 퇴근하거나 서핑하고. 네, 미국은 한국에 서핑할 수 있는 곳과 다르게 바다가 너무너무 멀고 그 보드를 다 들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서핑샵이 바닷가 바로 앞에 없어요. 샤워장도 없고 그래서 뚜벅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내리고 서핑을 하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다시 걸어오는 그것을 한 번 경험해보고 나서는
도대체 서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살고 싶은 도시는 저는 뉴욕에는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그냥 그 도시 라이프가 가끔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 서버브 라이프, 이 바다와 산과 자연이 함께하는 것에 적응이 돼가지고 거기 가면 또 거기대로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냥 그런 다른 도시가 있다면 그 뉴욕 그리고 하와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서핑하러. 그냥 서핑에 미친 사람 같은데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겨우 이제 수영하는 수준이고 그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생각보다 캘리포니아 친구들이 서핑보다는 스노우보드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게 제가 만난 친구들은 그래요. 서핑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캘리포니아 살면서 서핑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I140 접수 상태인데요. 문호가 진전이다 보니 시험 준비할 때만큼 동력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좋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와 이거 진짜 처음 질문이랑 딱 일맥상통해서 저의 Q&A 마지막 질문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센스가 있으셔서 이렇게 딱 맞춰주셨네요. 일단 접수를 하셨으면은 우선 일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이제 언젠가 시간은 오게 될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언젠 가긴 가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재밌는 거 많이 하시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 좋은데 진짜 많이 가보시고 그리고 돈 많이 모아오시고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너무 저도 한 5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가도 될까라는 두려움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과연 내가 한국 생활이 이렇게 익숙해졌는데 가서 도대체 또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오게 되니까 또 오는 만큼 또 만족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미국 간호사로 온 거가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왔을 때 그냥 이 다른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미국에 가게 됐을 때 이제 어떤 플랜을 짜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뭐 병원 가서 일하시는 건 당연할 테고, 가서 앞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것들, 미래에 대한 계획도 뭐 MP 스쿨을 가거나 아니면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짜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끔 기다리시다가 뭐 마스터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죠? 전 사실 결혼 때마다 병원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조금 부조리한 거 있을 때는 좀 고치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한 3, 4년을 보낸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모쪼록 제가 뭐라고 이렇게 구독을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Q&A 질문을 잘 답변을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답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모두 담아봤어요. 다시 한번 저의 제니퍼 민젤리 컨텐츠를 구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이메일이라던가 제 서브스택 채팅방 혹은 제 개인 DM 등등 이런 거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미국에서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쩔이지만은 이 자리에 오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되게 간절했던 것 같고 와서 또 생활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고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다들 좀 의지하면서 지낼 친구들 찾아서 잘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막연하신 분들 그리고 이것저것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한번 인생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한 이 길로 가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항상
그겁니다. 저 같은 애도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언젠가는 이 질문을 주셨던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만의 컨텐츠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미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꿈이 있고 가고 싶어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설정하고 간다는 것 자체는 모두에게 어렵고 그런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토대로 또 잘 저보다 더 수월하게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구독자 1000명 기념 Q&A를 마칩니다. 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빠잉!